안녕하십니까. 이태규 내리신경과 대표원장 이태규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신경과적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다행히도 최근 매년 감소 추세이긴 하는데요. 아직도 연간 2,700명 정도로 2022년 기준으로, 즉 하루 평균 7.5명, 지금은 좀 더 줄어서 7명 정도 되겠죠. 근데 하루 평균 7명씩 이제 한마디로 교통사고로 이게 국민들이 이제 사망을 하는 이런, 아직도 좀 교통사고 사망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OECD 평균보다도 지금 높은데, OECD 평균은 작년 기준으로 4.7명이면 10만 명당 사망률이,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4.9명으로 0.2명이 더 높습니다. 0.2명 차이도 만만치 않은 차이인데요. 근데 이걸 기준을 이제 교통사고 선진국인 일본, 영국 등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두 나라는 10만 명당 4명이 안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연유한지는 좀 여러 가지 살펴봐야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고령이 되면은 운전면허를 아예 발급을 안 해줘요. 그 연령 제한을 이제 칼같이 이제 정해가지고 일정한 고령 이상 되면 아예 그 운전면허를 강제적으로 안 해주는 이런 그 제도도 있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이제 방법도 있다는 거고, 최근에 여러분 뉴스 다 봐서 아시죠? 그 시청역 역주행 그 승용차 사망 사고, 결국은 이제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났지만, 아시다시피 인도에 있던 시민 9명이 그냥 비명 행사한 겁니다. 그냥 중간에 가드레일도 소용없이 그냥 치고 들어와서 9명을 그대로 이제 사망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운전사 하신 이분이 이제 보면 그 어두운 아주 밤길에, 초행길 그것도 하는 걸 이제 운전을 집중 안 하면 역주행하기 쉬운 상황이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급발진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분이 계속 급발진을 주장을 했죠. 이제 그건 페달 밟기 착오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받았을 보면 이제 그 신발 바닥에 이게 가속 페달 그 자국이 선명하게 그러니까 증거로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엄청 세게 가속 페달을 밟은 거죠. 그 브레이크를 착오하면서. 그래서 이런 게 엄청나게 비극을 초래한 거죠. 근데 이분이 60대 후반 운전자였고, 이분이 마무리 무슨 버스를 오래 직업적인 운전자 하더라도 이런 그 큰 실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 운전자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운전은이라는 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자동차는 이 달리는 흉기입니다. 흉기.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엄청난. 집단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운전면허 취득이 지금 좀 아주 상대적으로 쉽고, 더구나 이제 고령자의 갱신 제도가 허점이 많죠. 이게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재발급 해주는데, 이게 사실 유명무실하고 거의 99%가 통과하는 그 변별력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갱신에서 떨어지면 또 그 시험을 친 어로 기관에다 항의를 하고, 이런 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이런 운전의 위험성 중에 신경과적 요인을 가진 운전자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상당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제 여러 의학적인 문제들 중에 이제 오늘은 신경과적 요인을 가진 그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교통사고 중에 졸음 운전이 굉장히 많죠. 졸음 운전은 이제 그 사고가 안 나더라도 여러 운전자가 많이 경험했을 텐데, 그 졸음 운전은 일종의 수면 질환으로 인한 낮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면 질환은 이제 가장 졸음 운전을 일으키는 게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그 다음에 기면증, 두 가지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주기적인 사지 떨림증, 밤에 잘 때 다리를 움찔 떨면서 깊이 못 자는 현상 있죠. 수면 무호흡증,
기면증, 이게 주기적 사지떨림증 일종의 3대 질환이고, 그 다음에 질병이라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수면의 양 자체가 부족하거나, 뭐,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많겠죠. 뭐, 투잡을 짓는다든지 해서, 뭐, 학생이면 공부를 엄청나게 밤새서 한다든지, 그에 또, 불면증이 또 문제죠. 특히 나이 들면 이제 수면의 질이 문제가 되는데, 잠을 깊이 못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다 졸음 운전의 원인이 되죠. 특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의 운전이 이게 문제입니다. 1시부터 5시 사이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게 잘 시간이거든요. 졸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이오리듬이 그 수많은 이제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세팅이 이제 1시부터 5시 사이에는 밤새시 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새벽에 운전을 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졸면서 운전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직업적으로 운전을 큰 대형 트럭이나 이런 걸 몰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운전이 크게 이게 사고를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교대,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교대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문제죠. 특히 이제 해외 비행기 승무원이나 그다음 3교대로 제조업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바이오리듬이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낮에 깨어있어도 깬 것 같지가 않고, 예, 완전히 혼돈 속에 빠지는 거죠, 일종의. 머리가 멍하고, 포커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잘 이제 음주운전 단속 등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음주운전도 물론 이제 다른 문제도 일으키지만 이제 졸음 운전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과로하는 상태의 운전, 이제 엄청나게 긴 시간 노동을 하고 또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이 지친 상태에서 이제 운전하면 집중력,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졸음 문제가 됩니다. 이 중에 이게 신경과적으로 질병이 되는 건 아까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주기적 사지떨림증이 문제인데, 수면무호흡증이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이건 자다가 수시로 이제 숨을 멈추는 현상이죠. 코를 골면서. 그래서 숨을 잘 못 쉬는 병적인 현상이죠. 밤에 잘 때. 그걸 이제 업성무자에 써서 무호흡증이라고 그러죠. 수면무호흡증은 이제 젊은 연령에서도 높은 발병률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잘 때 코를 많이 골거나 낮에 매일같이 졸리거나, 졸린 게 식곤증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6시간 이상 잠을 자도 낮에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거나, 이런 분,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이게 수면무호흡증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졸리진 않더라도 낮에 계속 이유 없이 피곤한 경우, 그것도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은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다 통일된 검사법인데, 하룻밤 병원에서 일단 자면서 시행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거의 대부분 되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는 건 아닌데, 하룻밤, 밤늦게라도 병원에 와서 이제 센서 같은 걸 이제 머리나 이런데 다리 쪽에 부착을 하고 침실에서 조용히 혼자 자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 일찍 퇴원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는 동안 뇌파나 산소 포화도 등을 이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진단 후에 이제 무호흡증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양압기라고 그러고 치료기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압기는 이제 영어로 CPAP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숨을 들이쉴 때 이게 조그만 마스크로 된 기계에서 이게 에어를 뚫어서 산소를 공급해서 이제 막힌 기도를 숨을 들이쉴 때 이게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압기 치료가 가장 최선의 치료고, 물론 이게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드물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양압기 치료는 이제 일주일에 5회 이상, 그리고 하룻밤에 4시간 이상 착용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걸로 됐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술을 드시는 분은 술 마시는 밤에는 꼭 해야 됩니다. 무호흡증 환자가 밤에 술 마시면 그날 밤은 훨씬 더 무호흡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양압기 치료라고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있으니까,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서, 보통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주로 하죠. 정신과에서 하는 데겠지만, 그래서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졸음 운전으로 인한 큰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는 지금 예방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아직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면무호흡증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가장 흔하고요. 그 무호흡증은 그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뭐 겉으로 알 수 없냐?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 목이 굵고 짧은 경우 특히요. 그다음에 이제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는 경우, 비만, 고도 비만은 거의 대부분 무호흡증이 있다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목 안에 이제 그 피하 조직이 좀 느슨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더 좁아져요. 고령일수록 무호흡증이 좀 더 병발하고요. 그다음에 또 젊은 그 연령의 사람이 이유 없이 혈압이 높을 경우 고혈압, 그러니까 영에이지의 고혈압 환자들이 상당 부분이 수면 무호흡증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나이가 젊은데 왜 이렇게 혈압이 높지 이렇게 그 판단이 되면은 이게 수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수면 검사를 정확히 하게 한 뒤에 양압기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양압기 치료는 비용은 기계를 빌리도록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용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많이 이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비용은 별로 들진 않아요. 예를 들어 첫 달에 제가 알기로는 첫 달에만 약 4만 원 정도, 그 둘째 달부터는 매달 2만 원 정도 드는 아주 저렴하게 좀 대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면 검사가 그 무호흡증 기준이 맞는 그 진단이 나와야죠. 다시 말해 경미한 수면 무호흡증은 이게 양압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면 검사 중에 기면증 있죠. 기면증은 아주 드문 병이긴 한데 이게 주간 졸음은 무호흡증보다 더 심해요. 이게 특히 심한 주간 졸음증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그 환자의 일상생활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학업 그냥 수업 도중에 꾸벅꾸벅 졸고 직장에서도 졸고 가사 일을 하다가도 졸고 심지어 걸어가다도 갑자기 졸려서 그저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온갖 양상의 그럼 이렇게 갑자기 깊은 수면에 빠지기 때문에 운전하다 이게 나타나면 완전히 거의 100% 사고가 나겠죠. 브레이크 밟을 생각도 없이 그냥 갑자기 잠에 빠지는 거니까 그 심하면 졸도하듯이 갑자기 깊은 잠에 빠지니까 심한 졸음 운전이 아주 드물지만 반드시 이건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기면증은 일종의 꿈 수면 단계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보통 잠을 들고 나면 일정한 시간 좀 지나서 이제 한두 시간 지나서 이제 꿈 수면에 들어서는데 기면증은 자자마자 바로 꿈 수면에 그 1, 20분 이내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럼 검사를 어떻게 하냐? 수면 다운 검사 아까 말한 이제 하룻밤 자면서 병원에서 하는 수면 검사, 모니터링 검사 플러스 그 MSLT라 해서 그 다음날 이어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제 2시간마다 좀 3, 40분 이렇게 재우는 검사 있어요. 그리고 낮에 검사, 그러니까 1박 1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표준화된 검사고 이 MSLT, 그러니까 기면증 검사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 본인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거의 맨날 같이 졸리기 때문에 또 공부를 잘할 수가 없겠죠. 예. 수업 시간에 졸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본인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일상생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 운전대 잡으면 거의 달리는 그 폭탄이죠. 시한폭탄을 몰고 다니는 셈이 됩니다. 이런 분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럼 이런 기면증 어떤 사람이 그럼 의심되냐? 아까 말한 좀 심한 졸음이 있는 분들 시도 때도 없이 졸지 말아야 될 상황에도 졸는다. 심지어 식사 도중에도 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웃거나 화내거나 흥분할 때 갑자기 온몸에 힘 빠지는 현상이라고 해서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탄력 발작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작적으로 이게 온몸에 힘 빠지는 거죠. 깔깔 웃거나 막 화를 갑자기 내거나 흥분할 때 그리고 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 탄력 발작 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기면증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기적 사이 떨림증, 요거는 이제 밤에 잘 때 본인도 모르게 다리를 움찔움찔 떠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이게 뭐 심하면 상하지 다 떨 수도 있고, 근데 다리만 떠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이 문제는 잠을 깊이 못 자게 깊은 수면 못 들게 이게 방해를 합니다. 이건 일종의 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 교란으로 나타나는 수면병이고요. 이것도 수면 다음 검사가 중요합니다. 이걸 진단을 하고, 물론 이제 혈액 검사로 이제 무슨 빈혈이 있는지 그 철분 수치 같은 거 봐야 됩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수면 다음 검사로 진단을 하고, 요거는 이제 치료가 약 복용입니다.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밤에 자기 전에 약을 먹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중요한 이제 졸음 운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불면증 같은 건 오늘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면증은 워낙 광범위하고 이제 또 정신과를 겹치는 문제라서. 그다음에 신경과적인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뇌전증. 지금 이게 뇌전증이란 말이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공식적 용어로 됐죠. 그전에 간질 발작, 소위 말하는 경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간질 발작은 이제 뇌 표면에 뇌세포들의 전기적인 흐름이 그 교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간질 발작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뇌전적 이 중첩 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질 발작이 멈추지를 않고 20, 30분 계속 이상되면 생명 위험해지거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실 소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도중에 이제 뇌전적인 발작이 와가지고 갑자기 운전을 어식 잃어버리면 이것도 아까 기면증처럼 엄청난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뇌전증은 이제 물론 요새 옛날부터 알려진 병이고 좋은 약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뇌전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뇌파 검사를 나 이제 머리 MRI 같이 이런 검사들을 받아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뇌전증 약을 필히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큰 이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뇌전증은 크게 이제 대발작, 소발작으로 나누는데, 대발작은 그야말로 어식을 갑자기 잃으면서 온갖 입에 거품을 물거나 팔다리가 경련이 되거나 뻣뻣해지거나 부들부들 떨거나 이런 입에 거품을 물거나 이런 현상들을 동반하는 게 대발작이고, 소발작은 이제 갑자기 이제 멍해지는 듯한 그런 현상, 갑자기 이게 정신이 순간적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거죠. 이게 뭐 수분 내지 수십 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소발작도 위험하죠, 사실. 갑자기 의식이 반쯤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발작, 소발작 모두 다 뇌전증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질 발작은 이런 소인이 있는 사람이 특히 이런 위험한 요소가 노출될 때 확 생깁니다. 되게 가장 하는 게 수면 부족이죠. 간질, 이게 뇌전증 환자가 수면을 계속 뭐 서너 시간 그 이하로 못 한다든가 하면 이제 결국은 뇌전증 발작이 오는 거고, 음주운전, 뇌전증 때문에 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근데 음주도 이제 뇌전증으로 인한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과로, 지나친 과로 이런 것들도 뇌전증으로 인한. 요즘은 이제 워낙 진단이 많이 발달하고 심하면 이제 척추엽 간질 같은 거 수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약을 쓰든 이제 수술을 하든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문제긴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게 뇌전증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다음 미니 뇌졸중. 뇌졸중이 이게 뇌졸중이 갑자기 올 수도 있긴 하죠. 뇌졸중이 갑자기 오면 갑자기 이제 의식을 소실할 수도 있죠. 뇌졸중 아시다시피 이제 뇌혈관이 이제 갑자기 막히는 걸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터지는 건 뇌출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심하게 오면 갑자기 의식 소실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미니자를 붙여놓은 거는 의식 이렇게 뇌졸중이 살짝 왔다가 회복됐다 해서 이게 그냥 지나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 미니 뇌졸중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요. 뇌졸중은 이렇게 뇌혈관으로 문제로 인한 갑작스러운 심기까지 증상이 나타나서
이 증기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 심하면 갑자기 의식장애로 올 수 있는 거고, 반신마비, 소위 말하는 반신불수, 그러니까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는 거죠.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뭐 언어장애,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보행장애, 뭐 발음장애 이런 거 올 수도 있죠. 발이 마비가 되면 이제 브레이크나 이제 예, 관련된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다리 쪽이나 뭐 손에도 오면 이제 핸들 조작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반신마비가 사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이 증상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오면 이제 문제가 운전 중에 오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뇌출혈 같은 건 갑자기 머리가 굉장히 심하게 아프게 올 수 있죠. 그 머리가 갑자기 왜 아프져가지고 본인이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죠. 이 두통 때문에 갑자기 걱정되고, 그리고 두통과 더불어서 속이 미식겁거나 이제 토하는 현상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면 이제 운전 도중에 오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죠. 갑자기 대표적인 게 이제 갑자기 한쪽 팔다리 못 움직이는 거. 요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뭐 몇십 분 내지 한두 시간 있다가 회복되더라도 이어서 더 심하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운전을 이게 중단을 하고 되도록이면 머리 MRA 등 신속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지나간 건지를 MRI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약을 먹어서 재발 방지를 반드시 해야죠. 미니는 뇌졸중은 이제 좀 가볍게 지나간다는 뜻인데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이제 짧게 지나간다는 그 뜻이죠. 24시간 이내에 미니 뇌졸중의 의학적 정의가 이런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다 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 심하게 오면 뇌졸중 이제 팔다리 마비가 뭐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치료가 안 되면 지속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대개 1시간 이내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뭐 1시간 동안 이상하더니 괜찮아졌네 하고 그냥 간과하고 가만히 또 운전을 오래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의 뇌혈관 질환이 이런 사망 원인이 4등이죠. 이게 아직도 흔한 병입니다. 이게 사망 원인이 4등이고, 물론 사망 안 하고 후유장애 남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운전 도중에 처음으로 오는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의 중요한 대형 교통사고 유발의 요인이 되고, 참고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등은 암이죠. 암을 전체 통틀으면 1등이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 뭐 심장혈관, 심근경색이나 뭐 심한 부정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등이 이제 폐렴이죠. 각종 호흡기 질환이 결국은 폐렴으로 이제 귀결되어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입니다. 뇌졸중은 이제 아까 말한 뇌경색, 막히는 건 뇌경색, 터진 건 뇌출혈, 두 가지 합쳐서 그런 거고. 그래서 아직도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후유장애 남겨서 이제 평생 고생한 분들 굉장히 많고, 미니 뇌졸중은 살짝 비교적 짧게 왔다가 다 회복되지만 언제든지 훨씬 더 심하게 이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하시면 안 되고, 운전 중 발생할 때는 이게 가볍게 지나가더라도 운전을 일단 당분간 중단하고 MRI 등을 통해서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생명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일과성 기억력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미니 뇌졸중처럼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기억 장애가 나타나서 몇 시간, 보통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12시간 정도 가죠. 지속 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특징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됩니다. 갑자기 이게 어딘지도 모르게 돼요. 이게 어디지? 그리고 내가 자기가 누구랑 통화했고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모릅니다. 방금. 그래서 기억력이 갑자기 소실되는 거고 몇 시간 동안. 이런 상황은 보통 어떨 때는 갑작스러운 흥분이나 화내는 상황. 차 안에서 옆에 조수석에 누구랑 배우자랑 누구랑 갑자기 다툰다든가 싸운다든가 그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울고 나서 장례식장 참석하고 많이 울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런 사태가 나면 이제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주로 나타나고, 이 병은 다행히 재발률은 이제 낮지만, 예, 같은 상황에서 다시 발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화를 내거나
똑같이 우는 상황이 처음에 다시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머리 MRI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제 MRI는 이제 그 자세히 찍는 게 확산 MRI라고 좀 특수한 MRI인데 요것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일과적 기억력 장애가 있으면 빨리 운전을 그 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좀 검사를 받고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 검사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불균형, 자율신경 실조라고 흔히 말하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이제 교감, 부교감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 항상. 교감신경 뭐냐면 우리가 길에 가다가 아주 무서운 개를 만났다. 그러면 이 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냐 하면서 소위 말하는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이런 것들, 그죠? 이게 예민한 사람이 공황장애로 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교감신경 과부하 걸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걸 제대로 이제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과부하 걸린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갑자기 공황장애로 오면서 이 이성적으로 판단이 상승, 운전 도중에 이게 오면 굉장히 무섭죠, 이게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대신에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요. 갑자기, 그리고 이게, 그래서 본인이 자율신경 상태가 어떤지를 평소에 검사를 통해서 미리 좀 알아놓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치료나 그런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부교감신경, 과부하, 부교감신경은 이제 축 처지거나 나른함 같은 거 나타나죠. 이건 집중력 저하로 나타나고, 이건 이제 뭐 브레이크 반응 속도 같은 게 저하가 되죠. 뭐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했는데 그 뒤따라서 반응을 빨리 해서 급정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느리게 될 수 있죠.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그리고 이제 임상에서 환자분들 설명할 때는 그냥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 음이 부교감, 양이 교감, 이게 음양의 조화가 깨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자분들 이해하기 쉬운데 교감신경이 과부하 양의 기운이 너무 센 거고 요거는 부교감신경 과부하는 음의 기운이 너무 센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자율신경 검사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예요. 병원에서 할 수 있고 그 상태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된 약이나 아니면 비약물적인 치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는 그걸 알고는 있어야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일시적인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 경우, 그 눈이 갑자기 시력이 소실되는 현상인데, 이건 대부분은 이게 눈에 발생한 미니 뇌경색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가는 혈관 따라서 이제 혈전 같은 게 이제 쭉 떨어져서 눈 깊숙이 이제 망막혈관을 막아버리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행히 이제 망막혈관 뚫고 가다가 이게 뭐 녹거나 이제 하면은 이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운전 도중에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이제 앞차와 거리감이 소실되고 그 시야가 반대쪽 시야가 축소가 되겠죠. 그 시야가 축소되고 거리감 소실되면 이게 갑자기 생명이 당황스럽고 이게 뭐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감도 우리가 양눈을 볼 때는 이제 거리감이 이제 좋지만 한쪽 눈만 이제 거리감이 확 떨어지거나 앞차와 거리감 이런 거, 옆차와 거리감 이런 것들도. 그래서 뇌경색에 준해서 이거는 머리 MRI 등을 신속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오는 뇌졸중에 생각하시면 되죠, 일종의.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일시적인 소실이 아니라 그냥 영구적인 반영구적으로 소실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 망막혈관이 이제 폐쇄가 되는 거죠. 뭐 망막혈관 이제 동맥, 정맥이 있는데 정맥이 폐쇄될 수도 있고 동맥이 폐일 수도 있어요. 이건 안과적인 문제이긴 하면서도 신경과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진단이 되면 우리가 신경과에서 뇌졸중에 준해서 뭐 아스피린 계통약을 쓰긴든가 재발 방지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뇌졸중 눈으로 안 오고 이제 뇌 자체로 오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편두통 환자들에서 시각 전조 현상이 생깁니다. 뭐냐 이제 편두통은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병명으로서 편두통입니다. 한쪽만 아프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명으로 유전성으로 생기는 편두통이 이 편두통이 오기 직전에 시각 증상이 갑자기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짧으면 몇 분, 길게는 수십 분 지속이 되는데, 이 양쪽 또는 편측, 한쪽 또는 양쪽으로 시야장애 와요. 이게, 물론, 아지랭이처럼 갑자기 뭐, 잘 안 보인다든가, 블랙하게 이제 암점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지그재그로 뭐가 좀, 브라이트하게 좀 보인다든가, 온갖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전조라는 말은 이제 뭐, 주된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어떤 조짐이 나타나는 걸죠. 편두통 같은 경우는 주된 증상이 두통이죠. 거의 대부분 두통입니다. 두통이 나타나기 직전에 시각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조 현상은 편두통 때 시각뿐만 아니라 감각 증상, 그러니까 입 주변이나 한쪽 팔이 이렇게 저리거나 감각이 모진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심지어 갑자기 말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편두통 전조 현상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이게 편두통 전조 증상은 시각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시각 증상은 이제 운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말하면 편두통이 이게 공교롭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낱말로 편두통의 단어가 두 가지 완전 단어로 다른 뜻으로 쓰여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흔히 한쪽 머리가 아프다는 의미로도 쓰여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공교롭게 이 뜻이 아니라 병명으로서 편두통이 따로 있어요. 그건 유전적 백그라운드에 뇌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과잉 반응하도록 세팅된 경우고요. 그럼 이게 머리가 한쪽만 아프다고 편두통의 말을 쓰면 이게 안 되는 게, 비근한 연애로 우리가 한쪽 오른쪽 배가 아픈 걸 편복통이라 염줍시다. 편복통이 우리가 환자 진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쓰면은 이 한쪽 오른쪽 배가 아픈 거는 맹장염일 수도 있고 담축증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장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원인 질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편두통이라는 말은 그냥 병명일 때 쓰고, 한쪽 머리 아플 때는 그냥 말 그대로 한쪽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그냥 한쪽 머리가 아픈 거는 이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또 커뮤니케이션이 에러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는 이제 운전에서 항상 이제 이슈가 되죠. 고령화가 왜 그 문제되면 그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령화 되면 시각, 청각, 지구력 등등 온갖 인체 기능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커터는 65세를 흔히들 이제 언론에서 잡는데, 70세 될 수도 있고, 75세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어쨌든 고령이, 나이가 점점 더 이제 많아질수록 이제 인지 기능이 이슈가 되죠. 우리가 치매라는 것도 이렇게 어떤 개인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서 치매 걸릴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그래서 갱신을 일정한 연령 이상에서 우리가 적성 검사를 하는데, 아까 말한 거의 99%가 통과하기 때문에 무용론이고요. 그리고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 기능, 시각, 청각 이런 게 우리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어떻게 변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치매나 이제 치매 전 단계,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게 있죠. 경도 인지 장애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치매도 굉장히 범위가 넓지만, 치매 전 단계에서 이제 치매 쪽에 가까운 경도 인지 장애를, 그런 것들도 이제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역주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페달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력이, 이게 나이 들수록 이제 대부분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온갖 망막질환, 백내장, 녹내장, 비문증 이런 걸로 인해서 시력 저하가 흔히 이제 고령한테 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야간 운전대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시력이 떨어진 게 더 이제 일종의 리스크로 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력이 떨어지면 이제 시각 정보나 이게 판단, 페달 조작, 이건 뇌 기능이죠. 뇌 기능에 따른 이제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정보를 인식한 것부터 이제 눈이 나쁘면, 그리고 인지 기능이 안 좋으면 이게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나이에 따른 저하가 좀 현저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운전이랑 나이 들어서 운전이랑 천냥지 차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고령화 되면 청력 감퇴, 난청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난청이 되면 주변 소음을 이제 인지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운전할 때 소음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옆차가, 우리가 옆차가 차가 안 보이더라도 옆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 이런 거 다 인지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거. 그리고 어떤 차가 옆에서 경고로 클락션을 울리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난청은 우리 젊어서부터 청력 관리를 필수로 해야 됩니다. 되도록 시끄러운 데 노출을 안 돼야 되고, 그리고 제발 그런 이어폰 같은 건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어폰을 오래 계속 하면은 난청이 필수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어서. 그럼 나이 들어서 난청이 생기면 보청기 끼면 되지 않냐. 보청기의 효과, 저도 제 경험상은 환자분들이 보청기 끼고 와서 이제 진료를 받는 거 보면 한계가 분명해요. 이게 아직까지는 보청기 효과가 절대 청력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청력이 어쨌든 감퇴된 것도 운전 교통사고 리스크 중에 하나고 체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젊은 시간, 장시간 운전 시 더 피로해지는 거죠. 더 피곤해지면 집중력 판단이 떨어지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순발력도 떨어지죠. 임기응변 대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고령화 되면은. 그래서 그러면 고령자 스스로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저하된 인체 기능을 의식하고 운전에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운전에 항상 집중을 하고 이게 달리는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우리 고려대 처방약, 특히 약의 부작용 같은 게 교통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안정제 복용을 매일같이 하는 분들, 남녀 요소 전 연령층에 걸쳐서 요새는 우리나라 병원 가기가 워낙 쉽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안정제를 많이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정제 복용이 남용이 자칫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것이 졸음 운전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안정제도 꼭 필요할 때만 가끔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불안증 심하거나 이런 게 공황 발작이 다 자주 오거나 초조성 우울증이 심하거나 그러면 이제 안정제를 매일같이 먹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면제 복용, 우리 수면 유도제, 수면제, 특히 수면제는 굉장히 좀 많이 남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고령층에서 이제 불면증 등에 흔히 사용하죠. 근데 이 수면제는 한번 이게 중독이 되면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수면제를 계속 먹는 상태에서 또 어떤 이유로 안정제를 같이 먹어버리면 이제 낮에 확 졸릴 수가 있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고 중독성 있는 수면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중독성 있는 수면제는 효과는 좋지만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밤에 꼬박 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수면 유도제나 비약물질 치료로도 대부분 충분히 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이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환자분들이 약효가 갑자기 빨리 잘 듣기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냥 아주 잘 듣는 수면제부터 처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수면 질환은 문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박리담회로 진료를 해야 병원이 안 망하고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런 문진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또 환자 뒤에 왕창 밀리고 가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병원에 의료진도 고충이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수면제 특히 이제 매일 먹었을 때 중독성 있는 거는 되도록 피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한다는 거 해야 됩니다. 이런 수면제를 계속 먹는 사람이 안정제나 다른 졸릴 수 있는 항우울제 이런 거 먹으면 이제 운전 도중에 크게 문제가 생기죠. 근데 수면 마취 후에 수술이나 시술할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날은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면 마취제도 약에 따라 굉장히 오래 약효가 갈 수가 있거든요. 수면 마취 후에 자기 본인이
다 마취에 다 풀린 것 같은데 실제 운전대 잡아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칫 방심하면 사고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서도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주의를 주겠지만 본인이 그걸 어기고 이제 운전대 잡고 이제 하다가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항우울제 중에서도 항우울제도 워낙 우리나라 많이 쌓이죠. 어쩔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전체 국가 중에 지금 불과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압도적인 자살률 1등입니다. 이 국가의 수치인데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0몇 년 동안 해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자살을 감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안 쓰면 이제 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일부 항우울제는 또 이게 졸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에다가 이게 안정제에다가 수면제까지 먹으면 이제 낮에 운전하다가 큰 문제가 크게 생기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약 한 가지 쓰는 것보다 이 두 가지, 세 가지 중첩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낮에 많이 졸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대로 꼭 필요할 때만 먹는 게 원칙이긴 한데, 물론 이제 우울증 심하거나 뭐 불안증 심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매일 먹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약 부작용도 뭐 통계는 없지만 아마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상 이제 제가 신경과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게 그러면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어쩌면 이제 그에 대한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죠. 그 시청역압 사건이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비명 행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남의 일이 아니고, 저도 운전을 뭐 주말에는 자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차량 장치 개선을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이제 블랙박스 설치를 의뢰하는데, 이게 이것도 핫 이슈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자동차 제작회사는 싫어하겠지만, 요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문제이긴 한 것 같고요. 뭐 이걸 아니라도 제가 생각하는 계기판에 브레이크 페달 작동 시에 이게 블루 라이트가 들어오게끔 하는 거는, 요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사각 방지용 이제 경고등이 웬만한 차에는 다 이제 부착이 돼 있죠. 경고등이 이제 빨간 램프식으로 반짝반짝 하던 거 옆에서 사각지대 운전자의 이제 약간 뒤쪽, 완전히 뒤쪽이 아니라 이제 백미러나 사이드미러 안 보이는 사각 방지용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그럼 블루라이트가 안 들어오면 아차 싶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 시 블루라이트가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이제 기존 차는 안 되겠지만 어쩌면 그것도 이게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그 전기차에서 주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회생 제동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엑셀에서 밟을 때는 차가 저절로 뭐 멈춰요. 뭐 차의 속도에 따라 뭐 10m 안에서 멈출 수도 있고, 뭐 과속으로 달리면 몇십 m 가다가 멈출 수도 있는데, 회생 제동 장치도 우리가 이미 전기차에서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브레이크를 잘 안 밟게 되는, 그러니까 엑셀만 누르고 떼고 하는 걸로 이제 엑셀을 떼면서 자동적으로 브레이크 기능이 되는 이런 거, 또 발이 훨씬 더 편하고, 이게 뭐 일종의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차 중에서 있는 전방 추돌 자동 제어 장치 이런 것들도 뭐 고급 차량에서는 뭐 일부 쓰이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 중에 이런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좀 이게 추돌 사고를 졸음 운전 같은 때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인 이제 교통사고 웬만한 이제 개인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되게 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면무호흡증 등의 이제 신경과적 질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뭐 꽤 있을 겁니다. 이게 졸음운전이 대부분이 아마 수면 문제일 텐데, 졸음운전은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수면을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자는지, 그런 걸 이제 특히 운전자들을 이제 집단적으로 우리가 검사해서
그걸 면허증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병의 조속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급선무라 생각이 되고 그 운전면허의 과도한 제한보다는 아까 말한 영국처럼 뭐 연세가 뭐 70, 영국은 75세인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 나이 넘으면 이제 아예 운전면허를 안 주거든요. 그런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이제 대국민 개봉을 좀 한다든가 그리고 면허갱신대 교육을 한다든가 이건 제 친구인 한믹병 원장이 그때 유튜브 촬영 때 이야기한 건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뭐 서너 시간 동안 이제 그 갱신할 때 교육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뭐 교육 받는 거야 뭐 누구나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게 교육을 시키는 다음에 공익 광고 등을 이제 해서 공익 광고를 좀 더 활성화해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 생각은 우리 극단적인 위험군의 운전면허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그건 뭐 캐치 마크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뭐 나이 제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나이 때 지금 그 김형석 그 철학과 은퇴 교수 그분은 100살이 넘었는데도 뭐 아주 총명하시죠. 그런 외적인 분들은 또 억울할 거 아닙니까 나이 제한하면. 근데 치매약을 2가지 이상 쓰는 경우는 우리가 치매 전문약 이번에는 그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 그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저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이건 치매 학회나 무슨 그런 관련 신경과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뭐 해야 될 문제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직업 운전자들, 밤에 야간 운전하는 직업 운전자들에게는 물론 좀 야간 특히 이제 대형 뭐 버스나 대형 트럭 이런 분들은 엄격한 운전 적성 검사를 도입해서 그 수면 다음 검사를 뭐 시행을 해준다든가 국가적으로 정밀 그 환자 본인 부담을 확 낮춰가지고 이제 하도록 그다음에 정밀 신경 인지 검사. 신경 인지 검사도 간단히 해서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최소한 1시간 이상을 해야 이게 변별력이 생기거든요. 그 정밀 인지 검사를 뭐 본인 부담을 조금 좀 혜택을 줘가지고 이런 걸 좀 운전 적성 검사를 좀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게 난 다음에 직업 운전자, 특히 대형차 운전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론 소형차도 엄청나게 크게 사고 나지만 아까 말한 야간 운전, 밤 12시부터 뭐 5시 사이 하는 운전 이런 사람들은 대개 직업 운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강제성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보다 이제 대국민 이제 뭐 계몽이나 뭐 면허갱신시 교육, 뭐 강제적 교육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면증 있는가? 기면증은 진단을 제대로 받았으면은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약을 먹어야죠. 옛날에는 기면증 약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물론 지금은 약이 훨씬 더 좋아졌고 부작용도 없고 이거는 기면증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 먹으면 정상인처럼 살 수가 있어요. 꼭 약을 드십시오. 병원 가 처방약이면 물론 처방약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자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아까 수면 다운 검사 플러스 MSLT라는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비용 얼마 안 듭니다. 또 소니라는 분 볼게요. 무호흡증 70세 남자. 무호흡증 치료를 받아야죠. 당연히요. 이게 졸리지는 않아도 이게 피로감을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피로감 오면 이제 집중이 안 되죠. 판단이 안 되죠. 반드시 이거는 어느 정도 심한지를 반드시 무호흡증 검사, 수면 다운 검사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건 필수예요. 비용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12만 원 정도예요. 그게요. 우리나라 같이 지금 뭐 그런 외국에서 굉장히 값비싼 검사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싸고 저렴한 그 검사이긴 해요. 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검사고 꼭 필요하고 그리고 치료법도 굉장히 양압기라고는 좋은 치료법이 있고요. 러라보라는 분 볼게요. 점심만 먹으면 너무 졸려서 벌써 기면증인지 수면무호흡증인지 그거는 검사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병원에서 수면을 뭐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이 아니라 수면 검사를 하는 병원을 찾아가십시오. 우리 병원에서는 참고로
제 병원에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하고 하룻밤에 3분씩, 3명씩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충분히 치료 가능한 병인이고, 미니 뇌졸중. 아까 아까 말씀드리는 바같이 갑자기 한쪽 팔다리 동시에 안 하더라도 팔만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다리만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운전하는데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거든요.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데 양손으로 힘이 줘야 되는데 힘이 빠져 있다 그러면 핸들이 더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발에 한쪽 발에 특히 오른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오른발로 우리 항상 브레이크나 페달을 넣으니까 오른발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받아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가면 브레이크가 안 밟히니까 앞차를 추월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뭐,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틀어서 신경과적인 증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억력 장애, 일과성 기억 장애. 요거는 일과성 기억력 장애는 이게 몇 시간 동안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게 자주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 진단을 정확히 받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자가 진단하는 거 위험해요. 이게 뭐 아까 말한 뇌전증 일종, 소발적일 수도 있고요. 다른 그 신경과적인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일과성 혼자 자가 진단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머리 MRI 등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로자 문님 볼까요? 그 다음에 도형근 크게 놀랬대가지고 그때 발달증이 오늘 인간에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소아정신과나 소아과에서 진료를 따로 받는 게 좋겠는데요. 요거는 글쎄 뭐 혼자 걱정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고 우리나라처럼 병원 이용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괜히 혼자 걱정해서 병을 키우지 말고 뭐 잘하는 소아과나 소아정신과 이런 뭐 소아신경과를 찾아서 뭐 대학병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하는 개인병원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 없나요? 다 끝났나요? 네, 더 이상 질문 있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